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정민 민사법 완전정복 교재를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부분인데 이 부분은 모든 판례가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임대인으로서 또는 어떤 분은 임차인으로서 뭐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걸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차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봤을 때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의 계약으로서 계속적 계약이며 법률행위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없을 때는 민법 임대차를 가지고 처리했었죠.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6개월에 한 번씩 이사 다니고 이런 주민등록부를 보면은 완전히 맨날 주소 옮기다가 볼일 다 본다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 임대인이 주택임대차 해지 통지를 하면은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다가 주택임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1년 보장 규정을 두었다가 그것도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다 해서 2년으로 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입니다. 보호 대상과 관련되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자연인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자연인이라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보호를 받는다. 이런 거 보는 것이고,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2009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개정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즉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성립된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에 관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법인의 임대차 대항력을 인정한다는 것. 또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일정한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역시 법인의 대항력을 인정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는 거고, 일정한 경우에 법인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단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보호받는다라는 거. 상인법은 자연인 법인 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거는 경제생활 안전보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택임대보호법의 적용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와 관련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고, 만일 당시에 주거용 건물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법 적용 안 한다는 거. 승낙이 있었다면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실제 용도 기준이라는 거.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주민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하기 위해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전입되어야 할 것이고 우선 변제까지 인정되려고 하면은 확정 일자까지 받아야 되겠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임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한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등기 여하를 불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라는 거.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도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 특히 구체적인 판례가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청, 작업소 및 근린 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갑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을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갑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을의 경우에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갑을의 유일한 주거공간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기존 판례가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으로 보여지고 있고 설사 그중 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다방의 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러한 주거 목적 사용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뿐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해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호된다, 무조건 보호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따져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가봐야 확정이 되겠죠. 임차 주택 사용을 위한 대지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되겠죠. 미등기 전세에 당연히 이 법이 적용될 것이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관, 투숙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름에 펜션에 캠핑 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처럼 물권으로 성립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격려해야 된다. 전세권 등기를 해버리면 물권으로서 보호를 받는 것이고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가질 수는 있다라는 거.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점유 취득과 주민등록을 완료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건이지만 임대차는 당사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채권 계약인데 대항요건을 갖추면은 기본적인 성질은 채권이지만 물권과 유사한 효력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과거에 공인중개사 수업을 하다 보면은 중개업 하시는 분이 임차권을 등기하면은 물권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임차권 100번 등기해도 물권 안 됩니다. 본질은 채권이고 물권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대항력 발생의 요건 세분화해 보면은 당연히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보증금 여부는 일단 원칙적으로 불문합니다. 물론 이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주택임차보호법이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보호받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지급은 요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거는 판례 한번 보시죠. 주택임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기본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라 했습니다.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어도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호받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인 거고. 따라서 적부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는 것. 즉 소유자 아니어도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들은 있습니다. 주택에 관한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동산 담보 신탁 참 애매합니다. 이거 관리 신탁, 임대 목적 관리 신탁인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있겠지만 담보 신탁의 경우에 그 신탁 원부를 보면은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때에는 적용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라는 것. 다음에 명의 신탁자는 사실상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이와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명의 신탁, 유효한 명의 신탁일 때에는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인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유효한 명의 신탁을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에도 부부간의 명의 신탁은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실제 소유자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공부상으로는 매매나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해서 부인에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게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일 수 있고 그 명의신탁, 유효한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수탁자인 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임차인은 유효한 임차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명의신탁 근데 유효한 부부간의 명의신탁, 종중재산 명의신탁, 교회재산 명의신탁을 제외한 무효인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추면은 그 대항력 갖춘 제3자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이 종료하기 전의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는 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를 주민등록지라 한다는 것. 주택의 인도, 현실 인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간이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 점유 개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목적을 반환 청구권 양도에 의한 인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견해 대립이 있다는 거 주민등록 대항 요건으로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 어떤 주민등록 주택임대보호법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의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체류지가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소정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출입국 관리소장은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이때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임차권 존재는 공시된다는 것. 판례도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마친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 대항 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 요즘은 이런 판례, 외국인과 관련되는 판례들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죠. 법인도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앞에서 본 그 법인입니다. 뭐 토지공사, 주택공사, 뭐 일정한 뭐 지방공사, 뭐 중소기업 법에서 보호받는 법인일 경우의 이야기이고 주민 점유 보조자의 주민등록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는 것. 이때 부부간의 점유는 공동점유로 본다라는 판례가 있고 그래서 부부간은 점유보조 관계가 아니다라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녀 등은 점유보조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간접 점유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구비할 수는 있는데 이때는 간접 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아니고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간접 점유자가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것.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지분만 제대로 기재하면 족하다는 것. 다세대 주택은 지분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제대로 기재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걸 누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대장에 기재된 주소 그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니까 대장에 기재된 주소하고 등기부상 주소하고 일치하겠죠. 그런데 대장이 편성되기 전에도 건축물 대장 말합니다. 왜냐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되기 전이고 그다음에 그 전제 절차로서 그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도 만들어지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 일정하게 정해진 주소가 있고 그 주소에 따라서 대장이 만들어지고 그 대장을 첨부해서 등기법상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될 것인데 주소가 변경되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 변경되어 버리면은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소 그리고 대장이 만들어지면서 주소가 변경되어 버리면은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 주소를 가지고는 대항력을 가질 수 없겠죠. 그런데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취득했는데 분할되어서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 등으로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된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다세대주택은 동호수까지 제대로 기재되어야 한다라는 것. 다음에 뭐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경우 이거 신청서에는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신청서는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옮기면서 잘못 기재했다는 거죠. 그때는 대항력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고인의 실수로 잘못되어서 그 잘못 신청된 대로 기재됐을 경우에는 대항력 취득 못한다는 겁니다. 정정하여야 대항력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 D동을 라동으로 해도 대항력 인정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A동을 가동으로 해도 대항력 인정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건물 표제부에 A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민등록지를 가동으로 신고하였으나 그럴 경우에는 대항력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소지 대지 위에 2개 동의 연립주택 외에 다른 건물이 전혀 없고 그 2개 동도 청당 세대수가 한 동은 4세대, 다른 동은 6세대로서 크기가 달라서 외관상 혼동의 여지가 없고 실제 건물 외벽에 가동, 나동으로 표기되어 사회생활상 그렇게 호칭되어 온 경우 사회통념상 가동, 나동, A동, B동은 표시 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고 더욱이 경매 기록에서 경매 목적물의 표시가 A동과 가동으로 병기되어 있던 이런 경우라면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안 되는데 이런 요건이 구비되면은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런 겁니다. 10번, 11번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여야 한다라는 것.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 요건인 동시에 존속 요건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러나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것으로 옮긴 경우에는 그 가족 주민등록 때문에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거. 대항력과 준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 태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원래 임대차의 대항력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그대로 존속한다.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될 판례입니다. 네, 근데 등기부상 다른 권리, 즉 을구에 저당권 등의 기재가 없고 갑구에도 뭐 감유나 가등기 이런 것들의 기재가 없고 딱 소유권만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전입을 하고 대항 요건을 갖추고 또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우선변제권까지 갖출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저당권이 들어왔습니다. 뭐 주택의 가액은 10억이고 보증금 뭐 9억 들고 들어갔는데 뭐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지 뭐 주택 가격이 좀 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저당권이 5억 뭐 또는 경우에 따라서 뭐 7억하고 들어올 수도 있죠. 뭐 저당권자가 그렇게 뭐 목적물 가치를 평가하고 돈을 많이 빌려줄 수도 있겠죠. 현실적인 일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 임대차가 존속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이사 갚버리고 주민등록 퇴거해버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은 그 새로운 임차인은 저당권 밑에 들어오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뭐 보증금 뭐 뭣도 모르고 9억을 주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경매 실행되면은 그 보증금이 완제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때는 집주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앞에 있는 임차인의 임차권을 양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일 이내 괜히 또 14일 날짜 지키려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계약 체결하고 바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점유취득하고 이름으로써 앞에 임차권 대항력을 그대로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 서류 반드시 잘 작성하시고 그 서류는 분실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뭐 그러니까는 앞에 임대차 계약서에 그냥 양수와 관련되는 사실을 기재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하면은 재전입한 때 새로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선순위로 있다가 저당권이 들어오고 가족 전체가 주민등록을 다른 쪽으로 옮겼다가 새로 들어오면은 저당권 후순위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주민등록 발급받아보면 알겠죠. 뭐 경매나 소송 들어가가지고 그 열람 신청하면 되겠죠. 그러나 전출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임대차 계약이 재전입 전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은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롭게 우선 면제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것.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회복된 경우 주택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하여 직권 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일단 대항력은 상실된다라는 거. 직권 말소 후 동법 소정의 이 절차에 따라서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 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대항력이 유지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때는 제3자, 그 사이에 있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직권 말소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절차에 의해서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에, 그래서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절차에 의해서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에 직권 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이때는 순위 제3자에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이런 경우 뭐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어쨌든 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주민등록이 주택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 시간이 애매한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